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하셔야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이명자. 평생을 남만 챙기며 살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어 충청남도 작은 마을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 어머님, 저 부탁 좀 드릴게요라며 온갖 집안일을 제게 넘기기 시작했죠.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지시였고 제 시간과 제 몸, 제 마음은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부려먹기 편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 집도 내 인생도 이젠 한 번쯤 내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 떠오른 생각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모든 사연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으며 살게 될 줄은 몰랐다. 며느리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여행 가는 동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택배 오면 받아주시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명령이었다. 아, 그리고 화요일엔 아파트 관리비 내러 가셔야 해요. 은행 업무 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고? 나는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괜찮으시죠? 우린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일은 이미 빼곡히 정해져 있었다. 냉장고 정리, 화분 물 주기, 택배 수령, 관리비 납부, 쓰레기 분리수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오너라.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집 파수꾼이세요. 파수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개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저 쓸모있는 물건이었다. 며느리는 출발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어머님, 저희 여행 가 있는 동안 냉장고 정리 꼭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이라기보단 지시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건지, 그냥 무료 가정부로 보는 건지, 이젠 분간도 안 갔다.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 맞다. 어머님, 제 옷장 정리도 좀 해주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손을 못 댔거든요. 민수가 신발을 신으며 거들었다.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우리 대신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빼앗긴 거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응, 알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는 수진이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다. 어머님, 할 일 목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쪽지에는 10가지가 넘는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냉장고 정리, 화분 물 주기, 에어컨 필터 청소, 옷장 정리, 창문 닫기, 이불 빨래.
나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다시 꺼내서 펼쳤다. 안 하면 또 잔소리를 들을 테니까. 저녁 무렵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아드님 내외부는 어디 가셨어요? 응, 여행 갔어.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님은 안 데리고요? 응.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부모 모시는 마음이 어디 갔나 몰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난 집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다. 내 웃음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민수와 수진이가 타고 갈 비행기일까? 나는 언제쯤 저 하늘을 날아볼 수 있을까?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님,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엔 냉장고부터 정리해 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을 거예요. 응, 알았다. 아, 그리고 제 옷장에서 분홍색 원피스 찾으면 세탁소 맡겨주세요. 돌아와서 입을 거거든요. 알았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숨이 답답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등기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서류. 나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아침부터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 음식들도 나처럼 버려지는구나.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구나. 점심때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건 아들밖에 없다고. 전화 받기 전까지는 그 전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엄마, 뭐 하세요? 냉장고 정리하고 있어. 아, 그거요? 수진이가 부탁한 거죠? 응. 엄마, 요즘 어머니들 다 젊게 사시던데 엄마도 좀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집에만 있으라면서 밖에 나가라고 하고, 밖에 나가면 집안일을 안 한다고 하고. 응,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냉장고 문이 열린 채로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울면 더 약해 보이니까.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어머님, 냉장고 정리 다 하셨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다 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마음 편히 여행하네요. 마음 편히.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마음이 편한가? 아니,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305 이명자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관리비가 밀렸는데 납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냈는데요. 아니요, 8월 분이 아직 미납입니다. 나는 당황했다. 민수가 분명히 관리비를 낸다고 했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관리비 안 냈어? 아, 깜빡했네요. 엄마가 대신 내주세요. 뭐?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요. 엄마가 내시는 게 맞죠?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하지만 이 집에서 주인처럼 사는 건 민수와 수진이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42만 원. 관리비는 28만 원.
내고 나면 14만 원밖에 안 남는다. 나는 그날 혼자 은행에 가서 관리비를 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다.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셨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도요. 그 짧은 인사가 그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여행을 떠난 지 엿새째 되는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어머님, 내일 저희 돌아가는데요.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또 부탁?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뭔데? 저희 돌아가면 집들이 할 거거든요. 친구들 몇 명 초대하려고요. 집들이?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음식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전이랑 잡채, 그리고 갈비찜 부탁드려요. 갈비찜. 그 음식을 만들려면 하루는 걸린다. 수진아, 그건 좀.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요리 솜씨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근데 수진아, 나도 몸이 좀. 어머님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괜찮으시네요. 저 믿고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님.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트에 갔다. 갈비를 사야 했다. 1kg에 38,000원. 나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고작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관리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는데 나는 갈비를 카트에 담았다. 그리고 전 부칠 부침가루와 잡채, 재료도 담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다. 84,000원입니다. 나는 카드를 받으며 생각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야채를 다듬고 3시간이 흘렀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일 민수와 수진이가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온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될까? 요리하는 기계? 아니면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요리가 끝났다. 냉장고에 갈비찜, 잡채, 전을 넣고 나니 힘이 쭉 빠졌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두고 간 봉투였다. 안에는 공과금 고지서가 들어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리고 쪽지 하나. 엄마, 이거 좀 내주세요. 우리 여행 가서 깜빡할 것 같아서요. 한 달치가 아니라 3달치였다. 총 금액 78만 원. 나는 쪽지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아니잖아. 내 이름으로 된 집. 하지만 공과금도 음식도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하나? 나는 통장을 다시 꺼냈다. 잔고 14만 원. 이걸로 78만 원을 어떻게 내란 말인가?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대로 살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용만 당하겠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 있으면 나는 평생 짐승처럼 살게 된다.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서랍장을 열고 등기 서류를 꺼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서류. 그리고 통장.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진이가 돌아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수가 캐리어를 끌며 환하게 웃었다. 수진이도 들어오더니 말했다. 어머님, 집 잘 지켜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지켰어.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대박. 친구들 오잖니. 준비했어. 역시 우리 어머님, 진짜 최고예요. 수진이는 기뻐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민수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최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저녁 때 수진이의 친구들이 왔다. 3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떠들기 시작했다. 와,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잡채도 예술이네. 수진아, 너 요리 언제 이렇게 배웠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거 다 시어머니가 만드신 거야. 그 순간 한 친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 어머님이시구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곧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수진이의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근데 어머님은 같이 안 드세요? 수진이가 재빨리 대답했다. 어머님은 먼저 드셨어. 원래 식사를 일찍 하셔가지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저들과 함께 앉아 먹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아니야, 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셔.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와, 진짜 좋겠다. 우리 엄마는 맨날 간섭만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진짜 편해. 가끔 눈치가 좀 없으시긴 하지만. 눈치가 없다. 그 말이 벽을 타고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2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났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밤 모든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일주일 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명자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민수와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자와 만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안녕하세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 손은 가벼웠다.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계약금 1억,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이제 민수와 수진이에게 말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뻔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좀 나갔다 왔어. 수진이가 물었다. 어디 가셨어요? 부동산. 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부동산은 왜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집을 팔았어. 순간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이 집을 팔았다고. 수진이가 소리쳤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잖아. 그리고 내 돈이고.
민수가 다가와 내 앞에 섰다. 엄마, 농담이시죠?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 있어요? 상해?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너희는 나한테 상의한 적 있니? 뭐가요? 관리비, 공과금, 집안일,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길 때 상의했어?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명의 집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용돈도 드리고 했잖아요. 당연해.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는 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해요? 우리 갈 곳이 없잖아요. 너희 명의로 된 집을 하나 구하면 되지.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 달은 시간이 있어. 한 달 뒤에 집 비워주면 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희가 어머님을 못 모셨나요? 모신 게 아니라 이용한 거지. 이용이요?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편리한 도구로 봤지.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어머님이 이렇게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이기적.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래, 나 이기적이야.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민수가 고개를 떨궜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철없었던 거야. 부모는 영원히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한 거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그게 내 전부였다. 거실로 나오니 민수와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실 거예요? 내가 살 곳은 내가 알아서 찾을게. 엄마.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나는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응.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파트 입구를 나서니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시골 마을의 작은 단독주택에 정착했다. 집값의 절반은 은행에 저금하고 나머지로 이 작은 집을 샀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거실 창문으로는 산이 보였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민수와 수진이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나는 짧게만 답했다. 잘 지내. 어느 날 옆집 김씨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자 씨, 저 김정숙이에요. 기억하세요? 아, 정숙 씨. 그럼요, 기억하죠. 요즘 아드님 내외분이 좀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래요? 네,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좁은 데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사람들 다 명자 씨 편이에요. 고마워요, 정숙 씨. 전화를 끊고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내가 직접 심은 것이었다. 작지만 내 손으로 키운 것이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전세 보증금도 빠듯하고 수진이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아요.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민수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에 채소 가게에서 몇 번 본 바가주머니였다. 또 장 보러 오셨구나?
네, 어떤 야채가 신선한지 보러 왔어요. 그래요? 근데 얘기 들었어요. 아들 부부랑 살던 집 파시고 내려오셨다면서요? 응, 팔았어요. 와, 대단하세요. 저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사는데. 그 말에 나는 빙그레 웃었다.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인생 사세요. 네, 우리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간단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이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이런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가. 아파트에 살 때는 별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밤 별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 된 기분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다. 나도 며느리 눈치 보다가 결국 혼자 나왔어요. 저도요. 아들이 자꾸 돈 달라고 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박순이 할머니가 말했다. 명자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웃음도 많아지시고요. 나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웃고 있었나? 순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요. 순희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힘내요.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엄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수진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전세 구하느라 대출도 받았고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가 잘 이겨내길 바라. 엄마, 그럼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민수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이게 나한테는 맞는 선택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편리한 존재로만 봤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다. 그래도 답장을 보냈다. 수진아, 고마워. 너희도 이제 혼자 설 때가 됐어. 잘 이겨내길 바랄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수진이에게서 사과를 받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민수의 필체였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엄마 없이 잘 살아볼게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편지를 읽고 나는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늘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주택에서 아침마다 차를 내려 마신다. 누구의 지시도 눈치도 부담도 없는 하루. 조용하지만 오롯이 내 시간. 노년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제 알겠다. 이 나이에야말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텃밭에 심은 상추가 자라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간다. 내 손으로 가꾼 작은 생명들. 그것들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나도 이렇게 다시 자랄 수 있구나. 요즘도 가끔 아들 부부에게서 전화가 온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말한다. 지금은 내 삶을 살고 싶다.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프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를 주인공으로 세웠으니까.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물었다. 명자 씨, 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하지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내가 돌아가면 나는 다시 죽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도 살 권리가 있죠. 그날 저녁 나는 마루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외롭지만 자유롭다. 슬프지만 살아있다. 일기를 덮고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앞으로 제대로 된 어른이 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민수야, 엄마도 잘 지낼게. 너희도 행복해라.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70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야만 한다고 믿어왔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게 되었네요. 외롭기도 하고 가끔은 마음 한켠이 시리지만 그 모든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도 한 번쯤은 당신을 위해 쓰여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생각나던 한마디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로 서로에게 큰 위로를 전해보아요.